만나고 30이요. 아니 아니 이거 은지? 신청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지 왜 이걸 오늘- 은지? 네. 저거. 네. 녹화하세요? 아 네. 아 저기 아니, 김이 제가 찾은 건 아니고 김희진님이 어디 누가 조금 너무- 올려주셨는데 궁금해서. 오늘 그냥 단지 네. 직접 호기심이네요. 네. 직접 호기심. 가까운 동네라. 네. 그러면 일단 경매는 그거죠. 사도 되나? 네. 그러면 사면 얼마에 사야 되나? 네. 권리 분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 되나? 얼마에 사야 되나? 그럼 사도 되나를 확인하려면 물권면세서부터 줍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사건이 3567, 2311, 3635 그리고 중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중복. 중복 이걸 이제 이중 경매라고 합니다. 먼저 경매를 진행 중에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집어넣는다. 그럼 이중 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이중 경매 중에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물건이 똑같이 겹친다. 그거를 중복이라고 하고 뒤에 사람이 경매를 넣는데 그 중에 앞에 사람과 그 중에 일부하고 겹친다. 그건 병합이라고 합니다. 이중 경매일 때. 네, 좀 다르죠. 여기 이렇게 중복 써놨으면 아 번호가 3개인데 다 똑같은 것만 경매에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경매일 때 경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먼저 들어온 사건은 선행 사건이라고 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건은 후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지금 써 있는 건 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선행 사건이 취소되거나 취하될 때 이어서 경매를 진행하려고 이중 경매를 넣습니다. 뒤에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1순위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2순위가 경매를 집어넣네. 그럼 나는 그냥 배당만 받으면 되죠. 2순위가 집어넣은 거에서. 그런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2순위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건물이 감정가 2억인데 내가 1억 5천 1순위 설정을 했어. 뒤에 있는 애가 5천을 설정했어요. 그럼 5천만 원짜리가 경매를 넣었어. 그런데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가 경매로 돈을 받아가려면 앞에 사람이 1억 5천 받아가고 뒤에 자기가 5천이면 2억 감정가에 팔려야죠. 1차밖에 못합니다. 1차밖에. 그런데 딱 이게 2억이다. 그러면 1차에서도 안 돼요. 1차에서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경매 비용으로 빼면. 그런데 예를 들면 1순위가 1억이고 2순위가 5천이다. 그러면 감정가가 2억이고 그럼 2억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30% 저감되면 30% 1억 4천. 앞에가 1억이고 내가 5천이니까 앞에 1억 받아가면 나는 4천 받을 게 있어. 그러면 한 번 진행합니다. 내가 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또 유찰돼. 그럼 1억 6천에서 30% 저감. 그러면 4,800 빼면 1억 2,200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앞에가 1억 내가 5천 그러면 2,200밖에 못 받잖아요. 거기도 진행해요. 그럼 거기서 또 떨어져. 거기서 또 떨어지면 또 30% 저감하죠. 그러면 3,600 빼면 이제 9천 얼마로 떨어지죠. 최저가가. 그러면 선순위가 1억인데 뒤에는 최저가가 1억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뒤에는 하나도 못 받아가죠. 선순위 1억이 모질라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안 하고 네가 이제 하나도 못 받아가는 금액까지 떨어졌다. 어떡할래? 앞에 있는 거를 떠안고 네가 살래 말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이 나 이거 떠안고는 안 사. 포기. 그럼 경매가 취소돼 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1순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서 안 팔리면 내가 경매를 넣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 채무자가 돈을 안 줘. 이제 이자도 안 주고. 그러면
후순위가 들어왔을 때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또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후행사건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 사람이 남든 안 남든 상관없이 끝까지 갑니다. 이 뒤에 사람 때문에. 이 뒤에 사람 때문에. 왜냐면 뒤에 사람은 1순위니까 1,000만 원에 팔리든 2,000만 원에 팔리든 배당받아 갈 게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그냥 진행해. 그러면 뒤에 있는 채권자만 손해 아니냐? 그럼 뒤에 있는 채권자는 그럼 경매 비용은 배당받습니다. 이 물건 경매 진행한 비용은 배당받고 배당은 못 받아도 1번이 다 가져가서 그러면 뒤에 앞에 있는 사건도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아. 못 받아서 억울하긴 하지만 경매 비용이 날아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중 경매 넣을 때 후순위가 먼저 넣고 선순위가 뒤에 따라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서 선순위가 배당을 받아가겠다. 그러면 경매 비용은 누구 비용으로? 선순위 아니 먼저 들어온 후순위 채권자 비용으로 하는데 매각된 대금에서 그 비용은 빼고 배당을 해주니까 그러면 후순위도 경매 비용은 받아간다. 네, 자기 채권 금액은 못 경매 받아가. 신청했으니까. 예, 그건 누가 신청해도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선행 사건이 들어오고 후행 사건이 이중으로 들어올 때 요 배당 요구 종기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그냥. 그런데 들어온 시점이 이 배당 요구 뒤에 들어왔다. 후에. 그러면 앞에 사건이 취하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배당 요구 종기를 다시 잡습니다. 뒤에 사건으로. 네, 그게 중요한 차이죠. 그럼 3개월 권리 신고하는 기간을 또 줘야 돼. 법원에서. 왜?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중복했을 때 예. 처음에 9천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후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순인데 예. 후행 후행 사건. 네. 후행 사건으로 네.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9천만 원부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 경매 넣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이제 이게 방어 입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내가 아까 이 사람 경우처럼 앞에가 1억 내가 5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5천인데 내가 후순위야. 그러면 1억 5천에 입찰 들어갑니다. 1억 5천에. 네. 그러면 5천은 내가 배당받을 게 있으니까 1억만 내요 법원에. 1억만.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그럼 1억 2천에 싸게 낙찰 받으면 안 되냐? 똑같습니다. 1억 2천에 낙찰 받아도 법원에 내는 돈은 1억이에요. 내가 1억 5천에 낙찰 받아도 법원에 내는 돈은 1억이고. 왜? 내가 5천을 받을 게 있으니까. 5천을 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1억 2천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 3천만 원은 내가 채권 회수 못 한 거죠. 앞 사람 이거 가지고 가지고 앞에 사람은 선순위니까 가지고. 네, 1억 가져가고 내가 1억 2천에 사면 나 1억 2천만 원 배당받을 거 있으니까 그 금액은 빼고 1억만 내게 해주세요. 신청하는 게 있어요. 상계 신청이라고. 더 쉽게 설명하면 차액 지급 신청. 1억 2천 매각가 낙찰가 중에 내가 배당받을 금액 2천 빼고 차액인 1억만 납부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1억 5천 입찰을 해도 차액은 1억이죠. 그러면 어떤 게 후행 사건, 그러니까 후순위자한테 유리하냐? 결국에는 이제 세금 문제로 갑니다. 1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1억 5천을 가지고 취등록세를 냅니다. 수익권을 취득했으니까. 취등록세 세율은 보통 4%로 잡으면 됩니다. 4%. 네. 그럼 1억 5천이니까 600만 원. 네, 600만 원 내죠. 그런데 내가 1억 2천으로 하면 4%니까 480만 원. 그럼 12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1억 2천으로 낙찰을 받아서 1억 5천에 다시 팔았어요. 그럼 3천만 원 벌었죠. 엄밀하게 이 5천만 원짜리 사람에 의하면 벌은 것도 없어요. 자기 채권 회수한 건데 그러면 1억 2천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3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근데 양도세는 단기 이런 게 짧게 비업무용 단기로 하면 30%도 넘어요. 비업무용을 단기로 샀다 팔으면 투자 목적이라고 투기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양도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세게 안 해도 10몇 프로씩 내요. 싸게 내도. 그러면 3천만 원 10몇 프로 300 몇십만 원이 이제 양도세를 내야 돼요. 내가 취등록세를 내는 거는 600만 원이니까 1억 2천하고 120만 원 차이가 났는데 1억 5천에 사면 양도세를 안 내도 돼요. 왜? 내가 사서 그 가격에 팔았으니까. 1억 2천에 사면 3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데 300만 원이 내는. 그러면 취등록세 120만 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수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 1억 5천 입찰하는 게 유리하다. 세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걸 방어 입찰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굳이 싸게 사는 건 손해입니다. 나중에 올라서 내가 비싼 가격에 팔으면 양도세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중경매 말씀드렸고, 권리 분석할 때 요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날짜. 요게 다른 말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요 근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권리는 매수인 인수하고, 요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매각으로 다 소멸됩니다. 매수인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7월 23일이다. 자, 그러면 인수하는 권리가 있나 없나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자, 여기서 제일 뒤에 요약한 걸 보겠습니다. 요약한 거. 자, 가압류 2020년 2월 4일이 제일 빠르죠? 아까 근저당은 2018년이었죠? 네. 네, 그러면 갖고 있는 것 중에 얘가 제일 빠른데 얘들은 다 말소입니다. 가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가압류, 가압류 다 말소. 그 다음에 을구, 을구죠? 아까 2018년 7월 23일 얘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그럼 얘보다 앞에 있는 거 없죠? 앞에 없습니다. 그럼 얘보다 늦은 거 다 말소. 다 말소. 그러면 이 물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다 말소된다. 네. 그 다음에 토지 등기도 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을 것 같아요. 자, 등기부를 일일이 볼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요약한 거 똑같죠? 가압류 2020년 2월 4일.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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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요약은 여기 지지에 세운 거죠? 아니요. 등기부를 띄면 요약한 내용 첨부해서 띄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살아있는 권리들만 쭉 나오죠. 네. 보기 편하라고 저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등기부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2018년 7월 23일 일부에 제일 빠르고 전체 등기에서 얘가 제일 빨라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배당받고 소멸하는 권리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예약한 거,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못 팔아먹게 가처분 거는 거, 그거는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권리에 대한 다툼일 때 가처분을 걸거든요. 걔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돼요. 배당받는 권리가 아니라서. 네.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어서 임시로 압류한 거예요. 이건 배당받을 권리죠. 청구 금액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써 있고, 요 가압류 여기 보면 청구 금액 얼마 이렇게 돈 써 있죠. 얘들은 대부분 다 돈이 목적인 거죠. 다 말소. 압류, 세금 안 내니까 세금 받으려고 압류. 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이거는 이제 돈 안 갚으니까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하는 거니까 이런 권리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가압류도 없고 근저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부터 시작하냐? 강제경매 개시결정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등기부가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박사님한테 돈 빌려주신 돈을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경매 들어가죠. 그 1번 들어가는 게 경매입니다. 물론 소송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가 1번이 되겠죠. 근데 가압류를 안 하고 이미 판결을 받아놨는데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깨끗한 박사님 부동산을 찾았다. 그러면 뭐부터 들어가요? 경매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제가 돼요.
경매 개시 결정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하는 등기부는 다 말소. 네, 토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근데 네, 그 지난번에 그 세금 같은 거 네. 세금 같은 거가 먼저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내야 되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국세에서 압류를 걸어놨잖아요. 네. 국세에서 압류를 안 걸어도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는 아 저기 그 등기부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예. 이 물건이 팔리면 배당 순위만 가지고 법원에서 나눠주는 거지 예. 매수인하고는 상관없어요. 매수인하고는. 예. 만약에 압류가 아까 가압류 대신에 국세 체납 때 압류가 먼저 1번으로 있었다. 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개가 돼요. 그 제가 보면은 네. 국세는 저는 무조건 선순위 제일 그 우선순위보다도 선순위보다도 더 먼저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거는 그 세금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 흔히 말하는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압류 날짜 이런 거 압류가 됐든 안 됐든 경매 들어올 때 권리신고 들어오면 걔들이 선순위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는 압류 등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압류 날짜를 가지고 배당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예. 압류를 해놓고 거기에 이미 발생한 세금 체납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세금 체납이 발생한 날짜하고 근저당 날짜하고 따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압류는. 네. 그런데 압류는 그럼 매수인 인수하냐? 인수 안 합니다. 아까 걔가 1번이면 걔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말소 기준 권리는 배당받고 말소되는 권리라서 매수인 인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물권명세서에서 자 여기까지 봤죠? 네. 여기까지 봤죠. 그럼 등기부상에는 인수하는 권리가 없어요. 매수인이. 네. 그런데 이 임차인 중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기되지 않은. 등기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인은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사람은 등기부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디에 나타나냐? 자기가 권리신고를 합니다. 네, 전입신고 날짜, 그 다음에 확정일자 날짜. 네. 상가는 사업자 등록일자, 확정일자 날짜. 그 두 날짜 중에 늦은 날짜 기준입니다. 두 날짜가 똑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입신고는 이길날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입신고 날짜하고 확정일자가 예를 들면 4월 1일이다. 그러면 순위는 4월 2일자로 발생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이길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오늘 전입신고하면 오늘 안 나타나요. 전입세도 열람하면 오늘 안 나타나. 언제 나타나? 내일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전입신고 했는지를. 그래서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확정일자 떠요. 그 날짜 떠요. 실시간으로. 물론 이제 옛날에는 전산이 안 됐을 때는 전산으로 안 되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는데 내가 가고 나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여기 그 다음 부분 점유자 이렇게 나온 데는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 여기 보면 점포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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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임차인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은 없죠.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물 내역. 자 여기 여기 보면 선화동에 여기 있죠. 용도가 제2종 근생입니다. 업무시설. 상가 건물이죠. 네,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죠. 네,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임차인이 전부 상가 임차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점유자 성명 이게 세입자죠. 점유 부분은 4층 전부. 현황조사는 집행관 현황조사 나왔을 때 보고된 겁니다. 확인된 거. 그 다음에 권리신고는 이 김현주 씨가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낸 거예요. 임차인이니까 배당해 주세요. 그러면 현황조사라고 써 있는 거는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고 권리신고라고 써 있는 거는
본인이 권리신고를 한 겁니다. 임대차 기간 현황조사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권리신고한 거 보니까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보증금은 3천만 원, 3천만 원 동일하고 차임은 현황조사 때는 월 154만 원이었는데 권리신고할 때는 140만 원이다. 다르죠 금액이? 왜 달라졌냐면 이건 진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진술에 의해서. 예를 들면 김현주 씨를 못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아 거기 154만 원에 월세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적습니다. 근데 권리신고를 했는데 14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럼 140만 원입니다. 누가 포함하면 153만. 그런가요? 아니면 아, 청소. 그런가 보네. 여하튼 근데 이게 다르다면 이거 기준입니다. 권리신고 지금 다르잖아요. 네네. 현황조사하고 얘하고 다르면 이게 기준이 아니고 얘가 기준입니다. 아니 좀 소소한 건데 그 지금 4년 반이 경과 있는데 그러면 월세가 조금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안 오를 수도 근데 저렇게 낸다고 본인이 신고한 본인이 신고한 거지 월 차이는. 아니 그러니까 월세 오르면 신고금을 또 받거나 아니 반영을 이 차이는 뭐냐면 현재 내가 내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신고할 때. 그러니까 신고하고 3년, 4년, 5년, 6년, 10년이 돼가지고 월세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 아니. 지금 권리 신고한 거잖아요. 언제? 2020년 6월 23일 날 권리 신고할 때 자기가 지금 140만 원 내고 있다 신고를 한 거예요. 2000년도에 한 거예요. 2020년. 2020년에. 네. 네. 2020년 6월 23일 날 권리 신고할 때 2018년부터 자기가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권리 신고할 때 내가 지금 140만 원 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네. 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일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어요. 일에 한해서. 근데 그 일해라는 개념이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 기간을 5년간 보장해요.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는 2년이고 상가임대차는 5년입니다. 일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10년이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계약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2년으로 계약하면 5번 갱신 청구합니다. 재계약해서 합의 10년까지 채울 수 있어요. 예. 그걸 1회로 보는 거예요. 1년짜리로 끊었다? 그럼 10번 갱신해도 예. 1년이죠. 그러니까 상가는 10년 보장됩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낸다는 가정하에서. 네. 무슨 여기 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네. 2020년 6월 22일인데 네. 그 배당 요구 일자가 하루 늦었네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나고 글쎄 배당에 참여할 수 왜 없다. 하루 늦었어? 아주 예리하게 봤네요. 아니 네. 왜 하루 늦었을거나? 몰랐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는 왜 정하냐? 권리 신고를 얘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다 권리관계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2008년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 상가를 아니 여기 2008년으로 이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지금 확정일자가 네. 2018년 8월 7일. 네. 그죠? 예. 근데 여기보다 늦어.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2008년부터 계약을 했다고 치면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주고 확정일자 받고 올려주고 확정일자 받고 예를 들면 1,00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쳐요. 1,000만 원부터 보증금을.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계약했어. 재계약할 때 보증금 1,000만 원 올려줘. 아니면 500만 원 올려줘. 그럼 500만 원 올립니다. 그럼 확정일자 또 받아요. 그러면 1,000만 원 확정일자는 받았을 때는 그걸로는 1,000만 원까지. 새로 받은 확정일자는 500만 원에 대해서 권리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갱신하면 확정일자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다 순위가 그 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거 가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 확정일자는 1,000만 원에 대한 거예요. 갱신할 때 1,500만 원 확정일자를 받아요. 그러면 그 확정일자는 500만 원에 대한 거예요. 늘어난 부분. 네.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죠. 그런데 낙찰 받았는데 신고해? 만약에 없었는데 그러면 권리 신고를 안 해. 아 그럼 내가 저 사람 물어줘야 되는구나 하고 그거 감안해서 입찰하잖아요. 싸게. 근데 갑자기 내가 샀는데 권리 신고해. 그럼 어떻게? 그럼 배당 받고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금액으로 쓰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권리 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해서 보통 3달 줍니다. 3달. 3달. 개시결정일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개시결정일자 안 나오는데 보통 3달 줘요. 그러면 이 경매 사건은 3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사건이 3월 달에 접수돼서 종기를 3개월 준 거예요. 한번 근데 경매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나가서 볼까요? 그러네. 뭔가 문제가 자, 많아. 접수 날짜 개시일 3월 17일이죠? 네. 2010년 3월 17일. 전날 개시 결정을 하면서 배당 요구 종기를 3개월 준 거예요. 그럼 언제? 6월 17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상관해서 예를 들면 왜 개시기를 하고 그렇게 되냐 딱 안 맞냐 개시를 해서 등기소에 촉탁해.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했다고 보고해. 그때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요. 그러니까 며칠간의 그 오차가 생기는데 그 뒤로 생긴다. 여기 6월 22일로 했죠. 원래는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6월 17일에 돼 3개월 주니까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 정했냐? 3월 22일 날 정한 거예요. 3월 22일 날 개시 결정해서 등기소로 촉탁 보내고 등기관이 등기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압류됐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현황조사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는데 그게 3월 20일경에 했다. 5일 뒤에 한 거다. 그러면 보통 3개월 주는데 3개월 주는 이유는 그래도 너무 짧으면 다 권리신고를 못하고 너무 길으면 그 매각 최소한 매각 이전 날짜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 들어가기 전 날짜로 정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매각 허가 결정 그때까지 권리신고하는 걸로 그러다가 보니까 막 문제가 많이 발생했겠죠. 권리관계가 조기 확정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막 권리관계 변동이 되니까 땡겼죠. 그런 오류를 겪고 땡겼죠. 언제로? 매각기일보다는 앞서는데 개시결정돼서 보통 3개월 정도 줘라. 이거는 3개월로 고정된 게 아닌 법에 자동차는 2개월도 줍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경매는 끌어다가 주차장에다가 세워놓으면 주차요금이 나와요. 주차요금. 그거를 물건이 팔린 금액에서 떼어서 먼저 그걸 줘야 돼.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 싸구려인데 매각대금보다 주차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회수되는 게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를 짧게 잡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은 그 임차인은 참여할 수 없다. 종기 후에 들어온 사람이라 배당 안 해준다. 배당 안 해줍니다 이 사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 금액 3천만 원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내가 인수됩니다. 여기 요거보다 빠르다면 이 근저당권보다 이 날짜가 빠르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건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사람을 말해요. 저 사람은 종기 안에 권리 신고하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1순위로 권리 신고를 안 하면 자기 계약된 내용대로 다 살고 나갈 때 그때 소유자한테 달라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권리 신고를 안 하거나 이렇게 늦게 했다. 그럼 배당 못 받습니다. 배당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보호해야 되잖아요. 배당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를 잘 봐야 되죠. 임차인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 보증금하고 상가는 그러면 상가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환산보증금.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소액인지 아닌지. 소액인지 아닌지. 소액 임차인인지
인지 아닌지. 네. 근데 상가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차입에다가. 그러면 140만 원에 곱하기 100 하면 1억 4천이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면 1억 7천이죠. 보증금 1억 7천이니까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어디로 가시냐면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 그걸 올려놨어요. 이런 게 저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런 애들이 보안 소프트 시스템. 아유 없어져 버렸네. 다시 인터넷 등기소 다시. 아니, 키보드 예, 그거 설치 안 하면은 예. 설치 안 하면 못 들어. 여기 보면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 보면 이제 소액임차인이 대전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지역하고 다 다릅니다. 대전 광역시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현재 8,500에 2,800만 원까지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 2월에 또 올랐네요. 상가에는 여기는 보증금 범위만 나오고 일정의 범위만 2개만 나왔죠. 여기는 적응 범위라는 게 하나 또 나와요. 아까 환산 보증. 환산 보증금으로 해서 환산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뜻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 중에 3,800만 원까지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 그 3,800만 원 중에 1,300만 원만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018년에 근저당 설정했죠. 예. 아까 예.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7월 23일. 네. 네, 2018년. 그러면 2019년 이게 기준이 아니고 요게 기준입니다. 위에 근저당 설정된 날짜 그때 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3억 9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3억 8천만 원 보증금이